안녕하십니까. 3화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24페이지 제6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보겠습니다. 3화열혈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7번의 서설 민사에 관하여 어떤 다툼이 발생하면 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찾아 그것을 해석한 후 그 다툼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법의 해석과 적용을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래에서 해석과 적용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로마자 2번의 민법의 해석 1번의 민법 해석의 의의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의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법의 해석은 간단하지 않다. 법규가 정확한 논리 개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어와 우회적인 용어를 즐겨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민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민법, 성문민법, 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해서도 해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성문민법 법규, 그 가운데에도 민법전의 해석이다. 여기서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리 해석을 가리킨다. 그것은 학자와 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률가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가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원, 그 중에서도 최고법원이 행한 해석이다. 그렇지만 법원의 해석은 대개 학자들의 해석들 가운데 선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25페이지 이론적으로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해석의 방법 민법 해석의 방법에는 일반적인 법 해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음 4가지 방법이 있다. 양가비관의 물리해석, 문자적 해석 물리해석은 법규범의 문헌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이다. 물리해석에 있어서 문법 원칙, 일반적인 언어사용법, 법률가의 전문용어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문헌에 따라서는 물리해석을 마치 개념법적 방법으로 생각하여 경원시하기도 하나 그것은 옳지 않다. 물리해석은 모든 해석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해석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양가로 이번에 논리해석, 체계적인 해석 논리해석은 어느 규정을 해석하면서 법규의 다른 관련 내용도 고려하여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이다. 양가로 3번의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입법 당시의 자료를 참고하여 하는 해석이다. 이에 의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잘 파악될 수 있다.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의 기초 이유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에는 기초 이유서는 없다. 단지 입법 준비 자료와 심의기록 등이 빈약한 정도로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초자가 해당 규정을 어떤 민법을 참고하여 기초하였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추적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양가로 4번의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법의 목적에 따라 법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확정하여야 한다. 이 목적론적 해석이 가장 우월한 해석 방법이다. 따라서 가령 이 해석에 의한 결과가 물리 해석이나
심지어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해석 결과로 인정되어야 한다. 3번의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방금 설명한 방법들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해석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반대 해석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이 다 26페이지. 유추해석은 규정이 없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확장해석은 규정의 문헌을 문자가 가지는 뜻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고, 축소해석은 문자가 가지는 뜻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준용과 유추. 유추와 비슷한 법률 수로로 준용이 있다. 유추는 법 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규정이 없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규정의 결과를 인정한 것인데 비해서 준용은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으로서 법규를 제정할 때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둘이 이처럼 서로 다른데 문헌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는 일이 많다. 특히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표현해야 할 것인데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용어를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4번에 해석에 의해 법률의 틈의 보충. 법의 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만일 법규가 불완전하여 규율되지 않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틈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다. 법률의 틈은 입법 당시부터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후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 틈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숨겨진 경우도 있다. 예컨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109조에 있어서는 외견상 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착오로 규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규율되고 있지 않다. 즉 숨겨진 틈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먼저 앞에서 기술한 해석 방법에 의하여 과연 법률에 틈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때 단순히 규정이 없다고 하여 틈이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입법자가 일정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면 일정한 결과를 부인하는 규율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의 틈은 있지 않다. 법률의 틈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틈은 법관 기타의 해석자가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하여 채우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입법자로 수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틈은 법률의 정신 내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신의칙이 중요한 조롱을 하게 된다. 틀을 채우는 해석의 결과 어느 하나의 법률 규정이 규율되지 않는 다른 경우에 확정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다수의 법률 규정이 기초에 놓여있는 법원칙에 의하여 그 틈이 보충될 수도 있다. 이들 가운데 앞의 경우를 법률 유추라고 하고 뒤의 경우를 다수의 법률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법유추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법률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기보다는 그러한 규정들을 기초로 새로운 법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유추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27페이지. 그러므로 유추라는 표현은 전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5번에 해석의 두 가지 사명. 민법의 해석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 하나는 민법의 해석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 내지 일반적 확신성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구체적 타당성이다. 그런데 이 두 사명은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둘 중 어느 하나가 강조되면 다른 것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민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노력하여도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때에 살리지 못한 구체적 타당성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례도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사견처럼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3번의 민법의 적용. 법의 적용이란 구체적인 생활관계의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의 소전제로 하여 삼관문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적용을 하려면 먼저 대전제인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의 적용을 하려면 먼저 대전제인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앞에서 본 법의 해석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생활관계가 법규가 추상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별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사실인정이라고 한다. 사실인정의 결과 요건이 구비되었고 인정되면 법규에서 정한 법률 효과가 주어진다. 예컨대 A가 공무를 하다가 잘못하여 B의 위로 장을 깨뜨린 경우에 민법 750조가 적용되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원칙 규정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고 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규는 추상적인 요건과 법률 효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부터 일반 불법 행위 요건으로 동그라미 1번 고의 또는 과실, 동그라미 2번의 위법행위, 동그라미 3번에 타인에 의해 손해 발생 등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파악한 뒤에는 A의 행위가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A에게 과실이 있고 위법성도 있으며 피해자 B에게 손해도 발생하였다. 즉, 제750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750조에서 정한 법률 효과인 A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달리 표현하면 가해자 A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법의 적용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28페이지 실효성이 있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법이 적용된 경우이다. 재판함에 있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의 재량, 기분 또는 자유에 의해서 재판하지 못한다. 특정한 법률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관은 그 규정에 구속된다. 설사 어느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법관의 재판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은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법관은 물적 독립성이 인정되어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재판하면 되며 상급자 기타 누구의 지시도 따를 필요가 없다. 그 밖에 헌법은 법관의 물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 네, 좀 서술적인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